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벌써 오늘 또 9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는 한 주가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시장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빅컷을 단행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좋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우리만의 힘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함께 좀 반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미국 쪽에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상황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아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때까지는 우리 시장이 계속 눈치 보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또 국내 모멘텀들도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9월에 어쨌든 거래소에서 밸류업 지수를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에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금투세와 관련해서 유예나 조금 변경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힘을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또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대비하는 장세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장만 보게 된다면 우리 시장 양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 국내 증시를 보게 된다면 좀 상당히 답답하게 막혀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9월장 역사적으로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5개월간 최장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 이와 비교한다면 우리 시장 너무나도 답답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말 사이 날씨가 굉장히 또 선선해지고 시원해졌더라고요. 네.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 시장에도 바람이 불어올 때 탄력의 추진력을 얻고 현명한 투자 전략으로 어떻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오늘도 저희가 알찬 정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 또 투자 전략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이슈 레이더를 통해서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하지만 대세가 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가장 좋잖아요. 제약바이오 중에 그 안에서도 표적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 투자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연말까지 수주 낭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조선주의 투자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민주당이 금투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패키지법 6가지 발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장에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 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게 경영권 분쟁 이슈에 휩싸인 이런 종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투자 모멘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간증시원에서는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과 함께 이번 주에 살펴봐야 할 빅 이슈들, 경제 지표들 확인해 보면서 9월 그리고 다음 달 10월의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월요일장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켓나우 1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세계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주말 사이 어떠한 이슈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되었는데요. 전날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급감하면서 고용준화 우려가 누그러지자 동반 급등한 데 따른 피로감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한 폭이 제한되는 의미였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긍정적인 촉매로 보고 경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현재적 안정화 조치라는 데 투자자들의 투심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테슬라, 엔비디아가 전일 상승에 대한 반발 매도에 따른 하락 움직임이 있었긴 하지만 대부분의 주요 종목들은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퀄컴이 인텔의 인수합병을 위해 접촉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은 개별 움직임에 집중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실제 이 같은 대규모 딜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변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특별한 경제 이슈가 없는 가운데 미 연준의 빅컷으로 촉발된 강세 흐름이 이어질지 여부가 주요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고 나스닥과 S&P 500 역시도 크게 반등하며
새로운 이슈보다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 가중치를 두는 흐름으로 이러한 모습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이에 발맞춰서 오늘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까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주요 이벤트가 지나간 이후 보합권 흐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국내 증시의 경우 미 연준이 빅컷을 결정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부정적 전망이 나오며 코스피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당분간은 반도체 섹터의 업황 변화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적용되며 향후 사업 전망에 따라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미국, 일본 등의 주요국 통화정책 이벤트를 무난히 소화하고 있는 만큼 어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반도체 실적의 뿌연계 역할을 하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25일 발표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함께 국내 증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요소로 손꼽히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와 금융투자 소득세 토론회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업종이 기업가치 재고 동시와 밸류업 지수 출시 기대감에 강한 상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4일 발표되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증시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또한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는데 유예 쪽으로 방향이 잡힌다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국내 증시 최근 상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반도체 관련된 이슈겠죠.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의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전까지는 좀 보합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투자 포인트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개장하기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알아보고요. 여기에서 종목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삽 전문위원과 이데일리 온의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두 분의 조합, 추석 연휴 때문에 지난주에 두 분이 못 뵀다가 오늘 또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확인하기 전에 또 저희가 체크해봐야 할 이슈들이 많아요. 이번 9월이 다 가기 전에 체크해야 할 것들 밸류업 지수도 발표될 것이고 여기에 또 금투세가 요즘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어쨌든 정치권에서 최근에 또 금투세 관련해서 약간의 기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과연 유예될까요? 뭔가 변경된 법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 금투세랑 어떻게 그 의대 증원 문제랑 네네. 이게 약간 빅딜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그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좀 넓혀서 생각했을 때 정치 지향 쪽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갈리잖아요. 네. 지금 거기 대표적으로 진성준 의원이랑 이소영 의원이랑 서로 무슨 굉장히 뜨겁게 붙고 있고 여기에 이원지 의원도 합세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국민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댓글을 읽어봐도 거의 99%가 이거 왜 그러니까 굳이 왜 그렇게 도입하냐. 반대를 하는 예. 거를 굳이 그렇게 밀어붙일 제 생각에는 이거를 정말 그러면 그걸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건지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내가 할 만큼 뭐가 필요한다는 건지 근데 그렇게 무리수를 둬서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렇게 그쵸. 밀어붙이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좋고 막 날아다니고 이러면은 사실 그거 한다고 해서 시장의 상승세가 꺾일 거라는 그런 그쵸.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좀 완화해서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짜증나게 지금 솔직히 너무 안 말해서 좋은데. 아니 저기 세계에서 5등 안에를 다퉈도 좋을까 말까인데 뒤에서 2, 3위를 다투고 있고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난 국가보다 안 좋으니까 이게 막 정말 열이 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죠? 전쟁이 일어난 우크라이나 무슨 러시아, 이스라엘 이쪽 증시보다도 안 좋아요. 네.
근데 거기서 뭔가 뭐 제한 조건을 자꾸 걸다 보면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뭐 자꾸 거기서 그쪽에서는 뭐 이게 해당되는 게 몇 프로밖에 없고 뭐 다수의 국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자꾸 그러면 일부의 국민들은 그럼 희생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정말 그 말대로라면은? 안 그래서 되죠. 내일 민주당에서 또 공개 토론을 한대요. 여기에서 뭔가 금투세를 보완하거나 또 유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패키지 법안 이야기가 나온다던데 그게 뭔가 먹힐 수 있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국민들이 그냥 완전 그냥 폐지고 없었던 일로 하는 걸 원하거든요. 여기서 아예. 뭔가 완화해가지고 뭐 어쨌든 그 단계로 가기 위한 무슨 뭐 디딤돌을 논다 이러면은 원성이 더 자제해질 것이고 안 그래도 지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미 성악개미 분들이 이 젊은 세대 위주로는 다 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일부라고 하면 아직 고인물이라고 하죠. 고인물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이 고인물들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면은 그 고인물도 또 다 떠나요 결국에는.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그럼 어떻게 잡을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 원전에서도 보이시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힘든지를. 원천 기술 가지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랑 기업이 나온 것도 대단한 거예요, 진짜 이거는. 네. 더 이상 그런 기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뿌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완화하는 걸로는 안 되고요. 아예 완전 폐지 폐지 이야기가 아니면 나온다. 이 반대의 이 움직임은 더욱더 강해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어쨌든 완전 폐지만이 거의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원하는 답이다라고 의견 주셨고 여당과 야당이 뭔가 빅딜을 할 가능성 이런 것들은 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대요. 의대 정원 확대 이야기와 금투세 뭐 각각이 주장하는 거니까 지금 여당 야당이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곽유정 파트너님은 만약에 뭐 내일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 공개 토론하면서 여기서 어떤 네. 이야기가 나올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만약에 뭐 신 의원님처럼 아예 폐지만이 답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뭔가 완화된다든지 기간을 유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완화한다 했을 때 한 3년 정도 유예하자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네. 하거든요. 그럼 일시적으로는 증시가 당장에 뭐 폐지로 가진 않기 때문에 반등세가 그래도 한 번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임시방편에 불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투심 자체가 살아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아예 그냥 그 세제명을 바꾸자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식 투자 고수익자 과세법으로 이렇게 이름을 변경을 세임을 하자, 바꾸는군요. 네, 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금투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사모펀드 투자자 과세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두고서 사실상 그 부자 감세 관련해서 이거를 기준점을 잘 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기존의 사모펀드 투자자 과세를 보면 2천만 원 미만 시 15.4% 원천 지수고요. 2천만 원 초과하면은 최고 지금 세율이 49.5%입니다. 근데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은 3억 원 이하일 때 22%, 3억 원을 초과할 때는 27.5%니까 사실상 이게 사모펀드 쪽에 유리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사모펀드 현황을 봤을 때 이 주식 투자 쪽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부동산과 특별자산, 혼합자산, 채권형 비중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중 자체가 적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금 자체는 수십조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미 이제 큰손 자금도 많이 지금 떠나고 있고 서학개미 자금들 역시도 지금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모펀드 쪽의 자금이 뭐 유출될 수 있다라고 그거를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폐지가 됐을 때 증시에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내일 관련 토론 계속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기류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계속해서 금투세를 밀어붙이겠다라는 입장이었다가 지금 뭐 유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뭔가 보완하는 패키지법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내일 공개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뭐 저희가 다 바라는 마음은 일단은 뭐 폐지하는 게 최고의 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또 정치권의 이야기, 코멘트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또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신일섭 의원이 포착한 이슈 바로 확인해 볼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이 개발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가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 가이드라인에 1차 치료 옵션으로 정식 등재됐습니다. 렉나자의 효과를 입증하며 얀센과의 변이 표적 항암제 공동 개발도 종료됐는데요. 증권가에선 제2의 유한양행 찾기에 나서기에 분주한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유럽 종양학회에서 이딴 연구 성과를 발표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는 고금리 시기 투자의 발목이 잡혔던 만큼 금리 인하 사이클을 맞이해서 성장이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국내를 주도하는 섹터, 바이오 섹터 그 가운데서도 암 관련주가 굳히기에 나설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일섭위원이 포착한 이유는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표적항암제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신일섭위원님이 그전에도 계속 제약바이오 봐야 된다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알테우젠이 코스닥 시총 1위 되면 제약바이오로 이제 분위기가 쏠릴 거다. 그런 이야기가 맞아떨어지고 있네요. 네. 지금 일단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부터 네. 일단 발달해 왔잖아요. 2세대 표적 항암제, 3세대 면역 항암제, 그다음에 4세대로는 이제 대사 항암제로 이제 암을 굶겨 죽이는 뭐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2세대 표적 항암제 쪽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의 아성을 깨려고 이제 유한양의 렉나자와 이 아미반타마, 얀센의 아미반타마의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고 3세대 면역항암제 쪽에서는 지금 아예 또 머크의 키트루다가 아성을 지키고 있죠. 그쵸. 전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2세대 표적 항암제의 최대 장점은 내성입니다. 그리고 3세대 면역항암제의 최대 단점은 반응률이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이거를 커버치기 위해서 콜라보레이션을 전 세계 각국의 어떤 짝꿍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2세대 요 표적 항암제 중에서 1세대 1회사 타세바 이 원래는 과거에는 1차 치료로 1회사 타세바를 처방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만약에 T790M 변이가 나오면 그때 3세대 타그리소를 썼습니다. 이게 표준 처방법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어차피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쓸 것을 네. 1회사 타세바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차 치료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표준 처방법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1차 치료로 쓰기 시작했죠. 근데 그러면 2세대 표적 항암제 중에서 2세대는 뭐냐? 2세대 안에 2세대. 2세대 안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1세대 1회사 타세바를 처방하고 1세대 이후에 2세대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비진프로나 지오트립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그것도 1세대 1회사 타세바랑 똑같고 내성이 발현되는 거는 똑같고 그리고 독성이 강해가지고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사장됐어요. 그래서 3세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이제 압도적으로 지금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1회사 타세바는 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렉나자랑 아비반타마 병용요법이 나온 것이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어느 누구도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비소세포 폐암의 적응증을 갖고 있는 약들인데 문제는 엑손 19 결손 아니면 L858R 변이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거를 치료하고자 타그리소를 쓴다고 한들 네. 1년 내에 다시 T790M 변이가 발행돼서 이 타그리소를 씁니다. 그럼 타그리소를 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또 1년 후에 C797S MET 증폭 변이가 발생이 돼요. 그럼 이거를 또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변이가 안 잡히면은 결국에는 또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를 쓰던가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하던가 이래야 되는데 이미 그 단계는 넘어선 저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C797S MET 증폭 변이 요거를 잡기 위한 2세대 표적 항암제 안에서 4세대가 또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끝이 없어요. 거기다가 변이를 해결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비소세포 폐암이 말기로 가게 되면 뇌로 전이가 됩니다. 이거를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조차도 완전히 잡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뇌의 전이를 막을 수 있는 것 플러스 알파 타그리소나 렉나자라든가 아미반타마 병용요법을 썼을 때의 변이를 또 막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2세대 표적 항암제 안에서 4세대의 출현을 지금 다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역 항암제 쪽에 표적 항암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럼 최근에 어쨌든 제약바이오 분위기는 좋은 상황인데 항암제 관련해서 주가 종목들 흐름 어떤지 고은별 앵커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암치료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최근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금요일장 가격제 흠포까지 상승한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 가지 종목이 암치료와 관련돼서 모멘텀을 안고 강한 슈팅이 나왔던 종목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30%가량 상승하면서 3,100원 선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양성자를 활용한 암치료법 공동 연구를 시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암과 관련된 모멘텀이 엮이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엔젠바이오도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는데 혈액압 표적 치료제와 관련해서 치료나 진단과 관련된 시스템과 관련돼서 개발을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JW 신학과 함께 JW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시세를 분출했던 하루였습니다. 대장주로는 신약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하루였는데요. 메이오 클리닉의 황태현 교수가 미국 암정보 프로젝트인 캔서 문샷의 위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데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주가를 들어 올리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표적으로 암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유한양행이었고요. 금요일장 정말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직전 고점 부근이었던 9월 초 부근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결과는 종가 부근상으로도 14만 5,400원에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유한양행 이젤은 위에 매물대가 거의 없는 수준인데 고공행진할 수 있을지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 전에 더 기대됐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도 3%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간암 신약 허가를 위해서 제도전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들려왔는데 과연 오늘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반응을 할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LB 같은 경우 9만 원대를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과연 12만 원 선 다시금 터치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치료 관련주들의 최근 흐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훈풍이 점점 더 퍼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최근에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좀 급등이 나왔는데 자, 그럼 신 의원님과 종목을 선정을 해볼 텐데 계속 신 의원님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뭐 CDMO 아니면 FDA 승인과 관련된 쪽 아니면 비만 치료제 이렇게 구분해서 종목들 쫙 리스트업 해주시잖아요. 네. 이 항암제 쪽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이거 보로노이인데 보로노이? 이것도 이 시간이나 뭐 제가 네, 개장할 때. 개장 시황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한양행의 후속에서 유한양행이 지금 FDA 승인을 받은 그 특징적인 부분을 따라가는 후속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이 지금 후속 그 기업 중에서는 네네. HK 이노엔이라던가 그런 기업들이 해당된다고 얘기를 말씀 드렸었고, 많이 해주셨죠. 네. 그렇죠? 종문당이나 고령이나. 그리고 요 같은 섹터, 같은 씬, 이 비소세포 폐암을 적응증으로 한 표적 치료제 씬에서는 보로노이가 후속이라고 보로노이. 얘기를 드렸어요 이미. 네네, 그쵸. 이미. 그래서 차트도 다 똑같이 따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승 지난주에 N자가 급등했어요. 네. 그렇죠. 상승 N자가 거의 요쪽 꼬리가 완성이 된 유한양행과 이 상승 N자의 진검다리가 요쪽 꼬리가 요 정도인 거 다 네. 야구랑 비교하면서 다 얘기 드렸고 1, 2, 3, 네, 4번 그쵸. 따져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 씬에서는 보로노이가 이 두 번째예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지금 타그리소가 1차 치료제로 표준 처방법으로 지금 저기가 됐습니다. 네. 등재가 됐기 때문에 타그리소를 1차 치료제로 복용했을 시 이건 경구용이니까 먹는 거죠. 먹을 시에는 두 개가 발생이 돼요. C797S랑 MET. 1차 치료로 했을 때는 당연히 아까 이레사 타세바를 먹었을 때, 이레사 타세바를 처방했을 때 그 발행되는 T790M 변이가 안 발행이 되겠죠. 근데 네. 타그리소를 써도 C797S랑 MET 증폭 변이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C797S를 잡는 게 지금 후보물질이 VRN11입니다. 보로노이니까 VRN이죠. VRN11인데 여기서 VRN7도 있고 11도 있는데 지금 11이 C797S를 타깃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VRN11이 1A상, 1상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네. 1의 전반기 1상은 한국과 대만에서 실시하기로 했고 1B상은 미국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래 이거는 1상을 그냥 미국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틀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철회를 한 다음에 한국, 대만에서 용량을 늘리면서 지금 임상을 진행 중이고 임상 1상 단계를 한 뒤에 여기서 기술 수출하는 게 가장 지금 이상적입니다. 보로노이 입장에서는
지금 꽂아놓은 게 별로 없어요. 네. 우리가 지금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지금 시간을 벌지 못하면, 그러니까 시간을 번다는 거는 파이프라인 중에 기술 수출을 계속해서 꾸준히 꽂아가지고 연구개발비 벌지 못하면은 거기까지 문턱에 가기 전에 무너져 버리게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상 1상을 진행한 다음에 빨리 가치를 높여서 지금 극대화한 상태에서 기술 수출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그리스 후속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타그리스가 평정을 하고 있지만 타그리스가 평정을 한 지 꽤 지났어요. 그리고 1차 치료제가 된 지도 꽤 됐고.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변이 환자가 엄청나게 폭증돼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환자들은 어디로 갈 거냐?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되는 타깃을 C797S 타깃으로 요걸 제거해주는 약이 출현을 한다면은 크게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런 가능성 때문에 지금 유한양의 후속으로 그래프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이유들 때문에 보로노이 지난주에 금요일에도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고. 자, 그렇다면 이번에 거기정 파트너님도 이쪽에서 항암제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HK 이노엔 말씀하셨는데 HK HK 이노엔 가져갔고요. HK 이노엔이 사실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제 비소세포 폐암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네. K캡이 이제 내년에 미 FDA 승인을 받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판매되는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기술 이전 모멘텀도 계속해서 발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와중에 추가적으로 지금 비소세포 폐암 관련해서 비임상을 진행 중인데 성과가 있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연내 임상시험 1상 시험 계획을 이제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역시도 향후 주가상 모멘텀에 한 번 더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가지고 온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HK 이노엔이 비소세포 폐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임상도 진행 준비를 하고 네. 있기도 하지만 지금 바이오 TNS와 같이 함께 폐암 신약 동반 진단 MOU까지 체결을 했더라고요. 이처럼 계속해서 관련한 행보들로 봤을 때 주가상 지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구간에도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월봉 흐름 잠깐 한번 보시면 네네. 지금 2024년도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44,000원, 45,000원 구간대 정고점 구간대를 지난달 네. 기점으로 해서 장대 양봉으로 지금 돌파해주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추세 상승이 지금 시점에서 제약지수 업종단의 흐름과 같이 맞물리면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인 흐름들까지 봤을 때 HK 이노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K 이노엔과 보로노이 두 분이 각각 종목 하나씩 주셨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그나마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죠. 어떤 제약바이오 하나 골라봐야 될지 매수해봐야 될지 궁금하실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 두 종목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확인해봤고 이번에는 거기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도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조선주가 16년 만에 업황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실적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올해 조선 3사의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적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는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신규 선박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조선가 지수는 지난 13일 189.77을 기록하며 연초 대비 6% 이상 상승했는데요. 조선주의 백고동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조선주 오랜만에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조선주들의 흐름이 좋았어요. 우리가 네. 시장 전체적으로 8월 초에 한번 무너졌을 때, 9월 초에도 한번 시장 크게 흔들렸을 때, 네. 뭐 다 같이 빠졌지만 조선주는 빠르게 좀 회복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특히 지난달 말쯤에 그 노조 리스크가 한번 좀 크게 부각이 돼서 네. 조정이 한번 좀 나왔었는데요. 최근 이제 근래 한 일주일 전후로 해서 주가가 또 살아나는 네, 모습이 그러니까요. 나와주고 있어서 관련해서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신족성가 지수 같은 경우도 역대 최고치인 2008년도 9월 이후 최대치 지금 수준으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과거의 그 초호황기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부족한 수준이긴 합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의 전신 현대중공업의 2010년도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됐었냐면요. 5조 6천억 원대로 정점을 한번 찍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조선해양 쪽 관련해서 예상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1조 3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금 갈 수 있는 구간대가 더 있지 않느냐라고서 이제 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조에 대한 리스크가 한 번씩 그렇게 발현이 될 때마다 주가상에 좀 부담이 되고 그쵸.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납기 지원금과 관련된 문제들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납기 지원금이 좀 크게 발생했었던 이전 사례들을 보면은 한번 이렇게 그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손실 자체가 네네. 추정할 수 있는 손실 자체가 5천억 정도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조 리스크를 어떻게든 이제 해소를 빨리 해서 계속해서 일감을 쌓아 나간 것을 이제 물량을 소화해내는 게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지금 도크 같은 경우에는 2년치 일감 다 받고 3, 4년치까지 지금 현재 있는 있다고,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납기 지원금이 발생하게 되면은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해소가 돼야 되느냐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삼성중공업 쪽에서는 그 노조 관련해서 협상이 좀 잘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지금 중공업 기업들도 이런 이제 부분들 좀 타개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쪽에서도 친환경 고부가치 선박에 대해서 계속 또 수주가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경쟁자들도 치고 오고 있다라는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슈퍼사이클을 가는 그 와중에 계속해서 흔들리는 구간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 분명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매출 원가율 역시도 과거 대비해서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중국 철강 업계가 후파는 과잉 생산 중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어서 그럼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업황이 지금 당장에는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지 네.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슈퍼 사이클인 만큼 흔들리는 구간을 우리가 좀 잘 예의주시하면서 가시는 게 관건이 될 것 같다라고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주 잊을만 하면 다시 모멘텀을 받으면서 견조하게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후에 그래도 조선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조선주들의 최근의 주가 흐름 고은별 앵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조선주들의 최근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2주 사이 조선주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슬그머니 주가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HD 현대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18%가량의 주가의 상승력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제는 20만 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역시나 8에서 11%가량의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굉장히 견조한 상승이 확인되고 있고요. 이런 조선주들이 업황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기대감 속에 성광밴드와 같은 부품사들 역시나 오늘 주가의 탄력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광밴드 금요일장만 보게 되더라도 2.6%가량 상승했고요. 최근에 추세적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사들 좀 많은 상황이고요. 부품사들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수익률 차이가 다소 나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그럼 조선주들의 흐름을 봤으니까 하나 또 골라봐야 되겠죠. 강희정 파트너님, 어쨌든 최근에 조선주들의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네. 좀 눈에 띄던데 어떤 종목 골라볼까요? 그러면? 일단 대장을 당연히 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HD 한국조선해양을 가지고 한국조선해양. 왔는데요. 네. 추석 연휴 이제 전부터 이제 금요일 기점으로 해서 장대 양봉으로 흐름을 만들어 갔었던 종목인데 확실히 지금 최근 이슈를 또 다시 제가 토파 보더라도 연간 목표 수주액이 지난번에 한 120%에서 123% 정도 달성이 됐는데 지금 이제 126%대 가까이 지금 달성을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이 HD 한국조선해양의 조선 자회사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사모, HD 현대미포의 올해 누적 수주액이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22조 가까이 되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친환경 선박도 발주가 지속되고 있고 선정도 계속해서 다변화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상으로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올해 실적 마감을 3개월 이상 앞두고 나서 이렇게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관련 이제 대장주로서는 확실히 좀 압도적인 그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래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이 한국조선해양 쪽에서 유럽의 수소 연료전지 기업을 인수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지금 선박용 수소 연료전지 사용이 활발해지는 이제 앞으로 2040년도 시장까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보다 시장 규모가 55조 이상 가까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 먹거리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분산해서 투자해 나가는 것으로 봤을 때 네. 아직까지는 성장성이 조금 더 다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는 이제 정고점 구간대를 넘어서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술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을 대표주로 꼽아주셨어요. 외국인 수급 아까 말씀드렸는데 9월 들어서 600억 원 넘게, 거의 8억 원 가까이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연기금 매수도 같이 좀 들어오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을 봤고, 자, 그럼 신 의원님은 조선주 중에 어떤 거 보세요? 대형주 보세요? 아니면 뭐 기자재 업체 보세요? 대형주입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입니다. 마린솔루션?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고 우리나라의 조선업에 지금 굉장히 뭐 좋은 흐름을 예견하는 근거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잖아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LNG 선박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노후화가 많이 됐다. 근데 새롭게 LNG 선박을 발주하는 것을 대부분 우리나라 기술력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주할 것이고 네네. 근데 또 신조선가가 오르니까 이제 저가 수주했던 것을 벗어나서 비싼 값으로 제대로 수주를 하니까 좋아진다. 이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그 노후화된 선박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예를 들어 지금 우리 2차 전지 씬에서도 보시면 2차 전지가 예전만큼 강하지가 않고 양극재, 음극재 업체들이 가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그 뒷부분에서 ESS 관련주로 서전기전 같은 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배터리 자동차에서 쓰던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ESS 전지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마치 경마장에서 이제 막 뛰던 말들이 노화되면은 나중에 앞에서 이제 사진 찍는 마차를 끄는 말이 네네. 말로서 저기 여생을 그쵸, 보내듯이 좀 서글프지만 훌륭하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LNG 선박도 뭘로 바꾸느냐? 우리 LNG 선박을 배의 모양이 아니라 LNG 터미널로 바꿔서 활용을 한다면 재활용을 하는 거군요. 굉장히 부가가치를 다시 올릴 수가 있겠죠. 저렴한 가격에. 그런 작업들. 애프터 서비스 마켓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업체가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LNG 터미널 더 필요하게 된 그 배경은 또 많이 나왔잖아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때문에 밑으로 PNG로 받던 거를 다 막아버리니까 미국이나 중동에서 배로 옮겨야 되니 그럼 LNG 선박이 많아져서 우리나라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육상에다 LNG 터미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미국에서 육상 터미널에서 빼서 LNG에 실어가지고 다시 우크라이나 주의 유럽에 또 육상 터미널을 LNG 터미널을 만들어내니까 양쪽에 또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돌아다니던 노후화된 선박은 HD 현대 마린 솔루션에서 LNG 터미널로 개조하고 아까 전에 가규정 파트너가 얘기하신 우리나라 배 만드는 업체들은 새로운 LNG 선을 만들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서 시너지가 나네요. 수익이 나게 되는 둘 다. 것이죠. 근데 이것은 지금 현대 마린 솔루션은 이제 뒷부분을 담당하는 노후화된 것들을 끌어다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시대에 새로운 기업이 등장을 한 것이고 이런 모델은 HD 현대 마린 솔루션 유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시장 전반적으로 좋아지게 되면 그 2차, 3차로 말씀해 주신 대로 애프터마켓으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업체까지 온기가 퍼질 테니까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까지 저희가 잘 주목해 보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이야기 또 이슈 한번 나눠보면서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하향이 나온 두 종목인데요. 먼저 화장품 관련주인 코스맥스,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발간했고 제목에는 국내 수주 강세 대 중국 부진 심화라고 적었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부터 프리뷰를 해보면 매출액은 5,300억 원가량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은 450억 원가량이 전망됩니다. 시장 기대치가 조금 낮아졌고 이렇게 낮아진 기대치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관건은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에서 내부적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번 분기 코로나 팬데믹 때 수준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매출이 워낙에 강한 상황이죠. 국내 매출 강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는 견조한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기존 20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일단 코스맥스 법인별로 좀 체크를 해보면 국내 법인을 뜻하는 게 코스맥스 코리아, 중국 법인이 코스맥스 이스트고요. 중국 법인 안에는 상하이 법인과 광저우 법인이 따로 속해 있습니다. 또 미국 법인은 웨스트로 분류되고 동남아 법인은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인데요. 이 동남아 법인은 묶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체크해 보죠. 네, 먼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법인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영업 손실이 30억 원가량 3분기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적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중국 시장 워낙에 좋지가 않기 때문에 화장품주는 일제히 리스크로 안고 있는 게 이 중국 시장입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소비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상하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상위 고객사의 매출이 30%나 감소하면서 이 코스메카 이스트에도 매출 감소로 영향을 줄 걸로 보이고요. 고정비 부담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 법인은 상대적으로 다른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손익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업 손실이 20억 원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중국 법인과 비슷하게 영업 손실을 안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손실액이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2025년에는 가시적인 외형 확대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짙은 녹색의 국내 법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법인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3분기에도 매출액은 3,500억 원대, 영업이익은 430억 원가량이 기대되는 상황. 분기 기준으로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최대치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또 동남아도 퍼포먼스 좋고요. 상당히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에 처음으로 미국 법인의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30% 성장이 예상되고요. 태국 법인은 60%나 성장세를 시현할 걸로 보입니다. 동남아는 현지 수요가 강하고 또 현지 고객군도 확대되고 있어서 고성장을 이어나갈 걸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하향 조정이 나왔는데요. KB증권의 게임 관련주 펄어비스 관련한 보고서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의 출시 수혜주다라고 적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3분기 프리뷰를 해보면 영업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124억 원 마이너스로 QOQ 기준으로는 적자가 지속될 걸로 보이고 YOY 연간 기준으로는 적자 전환할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 검은 사막의 IP가 노후화되면서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또 차기작인 도깨비의 경우에는 출시 일정이 불확실한 데다 신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리스크로 꼽았습니다. 여기에 따라 올해와 내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고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 하향이 나왔습니다. 기존 6만 원에서 5만 2천 원으로 타겟 프라이스 조정이 있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는데요. 다음 장서 더 자세히 살펴보죠. 자, 게임 IP라는 것은 원래 출시된 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이 하향세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검은 사막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해서 2024년 2분기까지 매출이 우하향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없어지고 있다고 또 KB증권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은 매출액이 증가하면 고정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즉 지출되는 비용이 정해져 있으니까 매출액이 증가하면 영업이익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검은 사막 IP는 매출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효과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약점이고 두 번째 약점은 마케팅 비용 증가입니다. 붉은 사막이 게임스컴 2024에 참가하면서 마케팅, 광고 비용이 증가했다는 거죠. 하지만 붉은 사막의 경우에는 기대감이 더 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52분짜리 신규 플레이 영상이 공개됐는데 여기에서 액션 게임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구현했다고 KB증권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붉은 사막의 출시 기대감 덕분에 주가는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 최근에 검은 신화 50이라는 게임이 히트를 치면서 콘솔 게임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의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오는 12월에는 이 PS5의 프로 버전이 출시될 예정인데 여기에 따라 콘솔 게임 기대작인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 그리고 수혜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검은 사막 PC 버전의 출시는 덤인데요. 검은 사막 PC 버전이 지난 6월에 중국에서 외자 판호를 발급받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올해 안에 출시 가능할 것으로 KB증권은 전망하고 있네요.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2002점 서영원 차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스닥 지수가 소폭 하락 마감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지난 주간의 흐름들을 보면 강한 랠리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 금요일에는 미국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 인해서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줬는데요. 사실상 최근 이슈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가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연준 이사가 이번 50bp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발언들이 이어졌고 금리 인하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둔화되고 있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페드워치에서도 11월 금리 인하에 있어서 피컷 가능성이 50%로 급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금리 역시 장기물과 단기물 사이에 변화가 발생하면서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주 역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로 인해서 시장에 좀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반등이 좀 약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들의 약세로 인해서 그러한 영향들이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 기회로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 외국인들이 여전히 좀 매도를 현물 쪽에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 현물 쪽에서 좀 매수 전환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관심주를 살펴본다라면 삼성전자는 현재 저가에서 좀 단기적인 공략으로서도 매수는 가능한 자리가 열려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반도체에 대한 과도한 하락이 좀 이어졌습니다만 삼성전자의 D램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하반기 상당히 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의하면 주가는 상당히 좀 과도한 하락이 좀 이어진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2002점 서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스탠바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시 50분 지금 막 지나가고 있고요. 자, 이제 9월의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이 빠르고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한 달인데 자, 오늘 시장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과연 이제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것을 대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지난주 추석 연휴 전후에 많은 조정을 받았는데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반대로 반도체가 아니고 이제는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 상황인데 제약 바이오가 여전히 불을 뿜을지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경영권 분쟁이 있는 그런 그룹주다 종목들, 기업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마켓 스탠바이 장출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GC인포 박수범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출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디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집중하면서 대비해야 할지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개장 전 탑3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어쨌든 미국에서 금리 인하 단행을 했습니다. 이런 시장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금리 인하기의 대응 전략은 미국으로 가야죠. 네, 미국 쪽이 훨씬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쪽에서 좀 약한 모습들 때문에 좀 속상하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한다라는 기대감이 가장 높아지면서 나오는 변화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은 하지만 지난주 또 나왔던 연준위원회 발언을 보게 되면 고용만 또 그 고용을 잘 살펴보면서 고용에 대해서 위축이 나오게 되면 50bp 또 추가 인하할 수 있다라는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금리를 빠르게 내리면 유동성에 대한 증가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경기 위축에 대한 시도도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시장이 과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겠느냐라는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금리가 내려가는 건 기정사실. 하지만 그만큼의 잘 견디는 경제 지표가 나올 수 있는지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 또 월말 올초로 가다 보니까 나오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라는 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서 부각받는 자산들, 대표적으로 금이죠. 그와 함께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계속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쪽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원자력 관련주가 지난 미국 증시에서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시장에서 계속 또 국내에서도 영향을 끼치면서 어느 정도 테마주를 만들어갈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3마일 섬에 있는 원전 다시 재가동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지금 멈춰졌던 원전 쪽에서 1, 2호기 아마 2호기부터 사고가 나지 않았던 쪽부터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2028년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소유주였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20년간 전력 공급 계획을 하면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장 큰 핵심은 원전에 대해서도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얘기. 특히 전력 공급이 가장 중요한 어떤 AI발 변화로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흐름인데 그런 쪽에서 전 세계 2050년까지는 1,000기가 가동될 전망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원전주도 지금 주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겠지만 계속 재료가 이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주인데요. 바이오주는 시장에서 벌써 주도주다라는 쪽의 관점들로 이어가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 대장주 중심으로 벌써 신고가 쪽을 다 돌파를 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런 업체들의 가장 큰 특성은 과거에는 어떤 신약 개발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성과를 충분히 내면서 그에 따른 흐름들을 끌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바이오주 쪽에서 어떤 주도주가 강하다 보니까 나머지 중소형주 쪽으로도 매매를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가는 종목들이 오히려 성과와 함께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시면서 센 종목 쪽으로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종목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으로는 어느 정도 또 단기적인 고점권역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다시 또 조정 시에는 계속 또 접근해보자라고 해서 금리 인하기에 한국은 그래도 시장에서 포커스 맞추는 쪽은 바이오가 대표적인 수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금리 인하 시기에 걸맞는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는 어떤 키포인트를 꼽아 오셨을까요?
네,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금투세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금투세 관련해서 이제 패키지법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나왔는데 아무튼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중과세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어차피 지금 법안은 통과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시를 할 건지 말 건지 지금 현재 뭐 여야 간에 지금 현재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안 좋게 보는 시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현재 만약에 금투세가 지금 내년부터 실시가 되게 된다면 수혜에 줘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금융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또 다시 전산 시스템에 대한 이제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좀 수혜가 좀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쪽도 우리가 좀 관심 가지고 좀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아무래도 이제 고려아연 이제 경영권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 영풍이라든가 영풍정비라든가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지금 이제 동시효과 흐름 자체는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일부 차익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고려아연이 과거처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EPS가 올라가거나 매출이 증가하거나 이런 추세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정체 구간이에요. 정체 구간이고 특별하게 지금 당장 크게 메리트가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SM을 두고 카카오와 이제 하이브 간에 이제 인수전이 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좀 벌어졌던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본다면 분명히 이제 고려아연 관련된 이슈들은 단기로 끝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뭐 BOJ랑 지난주에 BOJ가 이제 금리 동결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LPR을 지금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뭐 그에 따른 뭐 시장에서는 큰 뭐 어떤 뭐 반응은 없긴 했었어요. 없긴 했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뭐 미국의 FOMC 같은 경우에 비컷을 했고 그에 따른 지금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주 단위로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21만 건대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호재로 좀 작용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미국 시장은 지금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글로벌 증시가 약 1% 정도의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줬는데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워낙 지금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 0.2%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좀 있고 그 흐름들에 있어서 저는 오늘 그래도 반도체를 그래도 좀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장 출발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양시장 일단은 강보합권 수준 어느 정도 상승하려는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동시효과 상황 고은변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9월 23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지수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주말 사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숨고르기에 나선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우는 다시금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나스닥과 S&P는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되지만 대형주를 중심으로는 오늘도 소폭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강보합권 2,593선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가량 상승하면서 749포인트 선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200은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오늘도 시가총액 상위단 종목들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반도체 기업들 맥을 못 추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가 금요일장에는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그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2% 이상 빠질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오늘도 쉬어갑니다. 0.8%가량 하락으로 출발 예상됩니다. 2차전지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1.4%가량 강세, 현대차도 0.4%가량 오름세로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위부터 10위권은 어떨까요?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 상승 출발하고 기아 역시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KB금융이 0.1% 이상의 상승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이번 주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주사들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1위부터 5위권을 확인해 봤을 때 1, 2위권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바이오주 오늘도 좋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가 출발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그리고 또 하나의 화두, 외국인 수급이 과연 어떻게 변화를 보여줄 것인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9월에 추석 연휴 때문에 거래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9월에 단 2거래일만 외국인이 코스피를 매수했고 그 외에 모든 거래일을 계속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수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주에 좀 다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현물 매도가 많이 폭이 줄었습니다. 300억 원대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주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이것이 또 시장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 수준에서 약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3%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0.05% 정도 상승하면서 일단은 눈치 보기 장세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하락 출발, 오늘도 1% 내외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알테오젠 쉬어가고 에코프로 BM도 1%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출발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23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알렸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속부터 눈치를 보던 우리 시장, 양시장 지금은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경계감이 짙어지는 모습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0.08%가량 상승한 2,595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으로 반락을 했습니다. 0.03%가량 내리면서 74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이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면서 코스피 대비 조금 더 견조한 모습 나타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제 하락 출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스피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살펴볼 텐데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0.6%가량 빠진 채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는 2% 이상 내림세가 집계가 됐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강보합권에서 지금 출발을 알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는 1% 이상의 강세 출발이 예상됐었는데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 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들 오늘도 역시나 좋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9%가량 상승 출발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에 가까운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일리아 시밀러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비컷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성차 기업들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아는 상승으로 출발을 한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0.8% 빠진 채 출발을 알렸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금융사들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KB금융이 1.5% 상승, 신한지주도 1.6%, 하나금융지주도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보험주들은 다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삼성생명은 0.6%가량 빠지고요. 삼성화재도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 0.7%가량 하락하면서 삼성그룹주들 전반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일제히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수 대비에도 좀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인터넷 대표주들의 흐름은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이 상승폭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4% 이상의 강한 탄력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알테오젠은 1% 이상 빠진 채 출발했지만 HLB 같은 경우에는 5%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병용요법에 대한 FDA 재심사를 승인을 지금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모멘텀이 주가를 강하게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장은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가운데에서도 제2의 유한양행 찾기에 분주한데요. 과연 HLB가 제2의 유한양행이 될 수 있을지 다시금 10만 원 선을 시원하게 돌파해서 12만 원 직전 고점을 터치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건 셀트리온 그룹주 셀트리온 제약이 2.5%가량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리가켄바이오도 한 걸음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직전 거래일날 강한 상승이 나왔던 보르노이 9%가량의 오름세가 나왔는데 오늘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2.6%가량
조정 구간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 기업도 괜찮습니다. 실리콘투가 2.6%가량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주가도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다소 엇갈립니다. HPSP가 1% 이상 빠지고 있는 반면에 리노공업은 1.2%가량 강한 상승 나오면서 섹터 내에서도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음식료 업종이 1%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제약바이오가 0.4%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온라인 플랫폼 역시나 최근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의 긴장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유주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하면서 0.3%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고요. 역시나 밸류업 지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그룹지주와 금융사 들도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도 오늘 0.1%가량 오름세가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들썩이는 종목들이 오늘 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시장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 상승률이나 아니면 지수단을 보게 되더라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개장하고 나서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 양시장 모두 이제 보합권 수준에서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300억 원 넘게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도, 선물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현물시장에서의 매도 폭이 지난 금요일보다 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하락을 막기는 좀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 기관이 함께 동반 매도하고 개인 투자자들만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3원대, 1,330원 초반대에서 일단은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 증시가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분위기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시장은 여전히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과 시장 분위기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여전히 외국인이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속상합니다. 네, 네. 외국인들은 전혀 짐 싸서 한국 시장에 올 생각이 없는 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에서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고 특히 삼성전자 또 빠지네요. 예, 네. 너무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가 더 팔 수 있는 게 있을지 좀 답답하긴 한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 1,500억 정도 매도가 이끌어지고 있고 선물 약 한 1,000개가 안 되는 수치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쪽에서 균형을 맞추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역시나 시장이 지수와 관련된 쪽들은 외국인들 매도세가 이끌어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압박들이 아직까지 있다라고 보게 되면 여전히 그 여파 쪽으로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섣부르게 이쪽이 다 됐기 때문에 낙폭 과대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그래도 코스닥은 플러스권을 유지합니다. 코스피는 좀 묵직하지만 그 코스닥이 강하다는 얘기는 일단 시장에서 반도체 안 간다고 우리가 울고 있지 않겠다. 오히려 종목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더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어느 정도 좀 올라갔던 바이오주가 주도했던 쪽에서 오히려 이제 알테오젠이 좀 쉬는데 HLB가 또 급등하다 보니까 에코프로를 또 제쳤습니다. 시가총액 3위가 HLB로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네. 그렇다는 얘기로 봤을 때는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바이오주 쪽에서 계속 시총이 올라오는 모습들로 봤었을 때 그만큼 시장의 주도력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모습들은 계속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섹터별로 보게 되면 음식료, 의약품, 섬유의복 쪽이 강한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약간 경기 방어적인 성격들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밖에 전기가스, 유통, 운수장비, 전기전자 모두 다 부진한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수출이 잘 되는 경기 방어주 쪽에서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게 오늘 시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SK하이닉스가 상승으로 전환하긴 했는데 그동안의 하락을 많이 하기에는 또 아직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자, 박수범 대표님과도 시장 분위기 볼 텐데 반도체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고 제약바이오도 장 초반에는 좀 강한 것 같았는데 HLB나 뭐 삼성바이오로직, 셀트리온 제외하고는 또 약간씩 힘이 빠지고 있어요. 시장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네, 뭐 지금 현재 뭐 코스피 쪽에서 보게 되면 ETF 쪽에 상품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ETN이라든가 ETF가 상승하면 그날 시장은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솔직히. 오히려 상승보다는 하락 쪽이 좀 포커스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래도 이 와중에도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내용이 좀 나왔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원전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러면서 뭐 뉴스케일 파워도 마찬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뭐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을 좀 우리가 그래도 장중에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직까지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1%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갭 상승했다가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약간 좀 다운되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뭐 음봉을 좀 갭 상승 시작했다가 뭐 음봉은 좀 그리고는 있지만 뭐 크게 걱정할 위치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얼마든지 다시 한번 더 양봉을 만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 원전 관련주들은 좀 보유를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지금 삼성전기가 아시다시피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최근에 뭐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뭐 링이라든가 워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들어가는 게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이게 실제로 저도 사용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을 매일매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좀 불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한데, 뭐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지게 된다면 그래도 수명이 그래도 한 2, 3일 정도는 더 좀 증가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기에서 이렇게 작은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좀 만들어냈다는 부분들. 물론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좀 빠지다 보니까 삼성전기에도 그의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삼성전기가 장중에 삼성전자와 흐름 자체가 좀 디커플링 현상이 좀 벌어지지 않겠냐로 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워낙 많이 좀 내려왔고, 지금 현재도 물론 뭐 외국계 계좌 쪽에서 매도 물량이 아침부터 나와주고는 있지만 뭐 여기서 더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려올 때까지 다 내려왔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여기서 좀 과도한 뭐 국내 증권사 쪽에서도 이건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라고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모건스탠리가 최근에 뭐 개수에서 목표가라든가 투자 의견을 지금 하향 조정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중립이에요. 떨어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눈치 보는 장세로 만들어질 거고,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메모리 쪽은 흐름들이 좀 괜찮기 때문에 뭐 모건스탠리로 얘기했죠. 4분기까지는 괜찮다.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선 반영되어서 주가들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이건 뭐 상장 페이지 가기라고 해야 되나? 거의 지금 현재 뭐 계속 5일선도 제대로 돌파 못하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흐름들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저는 이제는 하반 경직을 만들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우리가 그래도 체리 피킹 형태로 조금씩 대응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된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또 시장에서 또 좋지 않은 상황이 한국전력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다는 소식이 8시쯤에 나왔는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를 기존과 동일하게 1kW시당 5원으로 유지하고 전기요금을 현 수준으로 동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한국전력이 오늘 7% 가까이 급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시장에서 어떤 종목과 업종에 또 집중받고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과 업종 고은별 앵커가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4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섹터는요, 영풍그룹입니다. 다만 영풍그룹의 동그라미가 오늘은 짙은 파란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엔 차익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출회가 되면서 경영 분쟁 이슈가 이제는 매도 물량 출회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간 오늘 개장 직후에 투자자들은 영풍그룹에 대한 뜨거운 모멘텀 아직도 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오늘 전고체 관련 섹터가 굉장히 강한 빨간빛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기가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전고체 관련 모멘텀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기가 아니라 또 다른 종목군들까지도 일제히 지금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음식료 업종 오늘 업종별 상승률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는데 역시나 수출 데이터가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K과자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아서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수출액 고공행진 속에서 오늘 식음료 관련 기업들도 역시나 오늘 집중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력 설비 역시나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스리마일 원전을 되살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원전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가포르를 통해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신규로 새롭게 입성한 아이언 디바이스입니다.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혼성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혼성 신호 시스템 반도체는 아날로그 그리고 디지털 그리고 전력 처리를 한 개의 반도체 칩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요, 공모가 상단 밴드를 초과하면서 23% 초과한 7,000원에 지금 설정이 됐고요. 그 후에 개장 직후에 100% 이상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퀀텀홈 같은 경우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퀀텀홈의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 측에서 공시를 내놓는 걸 보면은 별도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는 공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투자하시는 데 접근을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ICH 같은 경우에도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 코칩도 23%가량의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시세를 강하게 분출하고 있고요. 대장주로는 코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23%가량의 급등세가 확인되고 있고요. 전고체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무려 14%가량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랫단에는 한농화성이 줄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고체 관련 기업들 이름 굉장히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 게 특징적이고요. 이와 함께 HLB 그룹주들 오늘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테라퓨틱스가 두 자릿대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일부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는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6%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바이오 인프라도 7%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STX 그린로직스도 8%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게 된다면요. 오늘 원전 관련 기업들 기대감 속에 거래량을 쏠리고 있는데 차익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우리 기술이 1% 이상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모비스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로 오늘 18% 전거래일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주의 아이언 디바이스가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10% 이상의 주가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123%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운주들 굉장히 괜찮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해운 관련해서 파업이 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운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고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3% 이상의 강세, 현대모백스도 8% 이상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료 동결 소식에 한국전력 5% 이상 빠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탄력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일대일 좀 상승 탄력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이제 빨간불 켜지는 종목들이 조금 많아지면서 750포인트에 도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불을 뿜으면서 오늘 3% 넘게 상승세 109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종목 더 자세히 좀 체크를 해볼까요? 김민수 대표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시장 동향을 보다 보니까 섹터 종목 장세가 강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뭘 근거로 움직일까라고 봤더니 지난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가지고 잘 나온 종목들이 주가에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먼저 변압기, 전력기기 관련된 쪽인데요. 효성중공업이 지금 가장 섹터 내에서 많이 오르면서 6% 이상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들로 나오고 있고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소형 변압기부터 중형급까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한 7, 8월 달 휴가를 마치고 거기다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겹치는 섹터 쪽으로 같이 봤을 때는 ESS 관련된 쪽들도 영향을 같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또 변압기 쪽들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형급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쪽에서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그리고 또 한농화성과 함께 가장 큰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장전에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한 2025년, 6년 가게 되면은 화학물계 쪽에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와 함께 오늘 삼성전기발 나오는 변화가 좀 강하게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를 웨어러블 쪽에서 진입하기 시작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웨어러블 한번 충전하게 되면 거의 뭐 한 달 가나요? 네,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 기대감들이 주가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K-뷰티와 관련된 쪽의 종목들이 강합니다. 여전히 지금 실리콘2를 비롯해서 강세 흐름들을 이끌어 가는데 특히 필러와 톡신 쪽에서도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특히 휴메딕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한 4% 이상 상승하면서 여전히 추세 흐름들을 꿋꿋하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특이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필러 쪽도 이번에 9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상당히 잘 나왔었죠. 그와 함께 또 미용기기 관련된 쪽에서 잘 나온 쪽은 APR인데 이쪽도 수출 데이터에 힘입어서 최근에 부진을 좀 털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이런 점들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출 데이터에 반응을 하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차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지난주까지 9월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수출이 1.1% 좀 감소했대요. 그런데 어쨌든 추석 연휴가 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산을 하면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오히려 18%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하니까 이건 참고를 하시면서 관련된 수출 데이터가 늘어난 업종이나 종목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박수범 대표님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한농화성도 지금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 전해질 쪽 소재를 만드는 회사죠.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화학물계를 좀 만드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둘 다 지금 현재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지금 삼성전기가 아침부터 좀 매도 물량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삼성전기 들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저는 뭐 2, 3일 정도는 좀 끌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들 좀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삼성전자가 빠지다 보니까 삼성전기도 그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같이 연결되는 이제 고리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저는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 또한 외국인들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매도를 지속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지금 위치에서는 솔직히 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반등이 나온다면 이것보다 최소한 매수한 가격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기술적 반등이 되었던 아니면 추세적인 전환에 따른 반등이 되었던 간에 반등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아무튼 삼성전자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대응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흐름이긴 하지만 그런데 항상 그렇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자. 삼성전자 좀 과도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아무튼 삼성전기 또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조금씩 나와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장중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갭 상승 시작하다 보니까 음봉을 보여주고 있지만 장중에 충분히 플러스 양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내일 최소한 이건 지금 이제 이슈가 최소한 2, 3일 이상은 좀 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삼성전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장중에 관심을 좀 가지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오 쪽에도 삼성바이오라든가 지금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게도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바이오 쪽도 분위기가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계속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두말하면 잔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은 좀 드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LIG 넥스원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이라크 수출 호재가 떴을 때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좀 세론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 흐름들은 그만큼 아직까지 방위 산업 쪽으로는 하반기에 지금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지금 현재
더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리트 쪽으로도 LIG 넥스원이 잭팟을 터뜨렸지만 이번에 이라크를 통해서 잭팟을 터뜨렸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잭팟이 줄기차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자회사의 고스트 로보틱스를 통해서 전쟁에 이용될 수 있는 전쟁용 로봇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 분명 LIG 넥스원은 지금보다는 더 크게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상승할 룸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주에 또 기대감이 있는 뭐 방산이라든지 또 원전 이런 종목들도 저희가 잘 체크를 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키포인트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야 할지 핵심 키포인트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은 뭐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민수 대표님 오늘 키포인트 뭘로 잡을까요? 네, 일단 자 2,600선 넘기가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더 힘내서 2,600선 안착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 살짝 코스닥의 상승폭이 좀 더 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이 쉰다고 하더라도 그냥 있지 않겠다라는 쪽에서 종목별 여러 가지 변화가 강하게 들어온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잘못하게 되면은 기회비용 차원에서 센 섹터와 종목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쪽을 이용한 다음에 그다음에 반도체가 움직일 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sek터의 움직임들이 얼만큼 활발하게 나오는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수범 대표님의 키포인트도 들어볼까요? 네, 뭐 계속 제가 뭐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 키포인트는 반도체 이번 주에 하반 경쟁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분명 서프라이즈로 저는 나온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뭐 레거시가 얼마만큼 좀 판매량을 좀 뭐 받쳐주냐가 문제이긴 하지만 그 부분도 뭐 온 디바이스 AI가 지금 현재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로 좀 들어올 수 있을지 마지막까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선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골라볼까요? 오늘 SK바이오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뭐 제약바이오가 거의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승에 저희도 올라타야 될까요?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현재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어떤 일반적인 많이 올랐던 바이오 섹터에 편승하는 거는 약간은 리스키하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많이 오르지 못했던 하지만 숫자가 뒷받침이 되는 종목으로 조금 압축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종목이 대표적으로 한 SK바이오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서는 우선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의 시장 점유율이 현재 2위 상황인데 상반기까지의 판매율이 YO 작년 기준으로 큰 폭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 엑스코프리의 미국 판매가 작년보다 65%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의 추세라면은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는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가 미국 시장에서 마켓 시어 1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향후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가 판매하고 있는 수면 장애 치료제 수노시 같은 경우는 적응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순 수면
수면 장애 치료제에서 ADHD 관련된 부분으로 적응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적응증이 확대될 경우 이쪽 스노시도 판매 급증에 따른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 판매되고 있는 두 파이프라인 이외에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은 약간은 없었던 부분이었지만 최근 들어 방사선 치료제 관련된 그 파이프라인을 라이센스 인하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글로벌 빅파마들은 그 방사선 치료제 업체들을 공격적인 그 M&A를 통해서 관련된 시장을 점유하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SK바이오팜 역시 이런 흐름에 동승하면서 그 방사선 치료제 그 파이프라인을 획득하게 됐는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올해 하반기에 초기 인상 1상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이런 일상 결과가 완전히 나오는 2026년부터는 그 SK바이오팜의 이런 신약 가치가 굉장히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치료제의 매출 확대 그리고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의 밸류에이션이 애드될 수 있는 부분이 성장 모멘트도 확보했다라는 점이 향후 주가 그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바이오팜 오늘도 3% 넘게 상승 탄력이 잘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저항선이었던 10만 원대를 좀 돌파했어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실지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말씀해주신 대로 우선 그 중요한 저항선이었던 10만 원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인데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조금씩 매수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13만 원, 손절가는 최근 저점 부근인 8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바이오팜 오늘 한번 저희도 제약바이오 좋은 분위기 한번 타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SK바이오팜을 알려드렸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좋습니다. 아직 가지 못한 종목들을 좀 골라보자라는 그런 전략을 주셨으니까요. SK바이오팜 그런 취지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주간 증시온 시간입니다. 이번 주 대내외적으로 체크해야 될 이슈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시장을 접근해야 될지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정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역시나 뭐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네. 사실 지표들 여태까지 많이 발표가 됐었는데 최근에 점점 더 지표가 민감하게 좀 그렇죠. 시장에 반영을 하는 만큼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밤이죠.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이번 달 미국과 유로존의 구매 관리자 지수 속보치가 공개되는데요. 네. 과연 수축 국면으로 경기가 이어질지 아니면 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 제가 직전 방송에 나왔던 게 8월 5일 날 네. 시장이 10% 폭락할 때였는데 네, 뭐 거의 네. 쭉 다 살아났죠. 네. 그래 그 당시 때 폭락을 했던 게 미국의 침체에 대한 불안감들이 가중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폭락을 했던 건데 지금도 여전히 침체 민감도는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표 하나하나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저는 그래도 그 당시 때보다는 상황 자체가 조금 완화된 만큼 그 이번에 발표되는 뭐 유로존 제조업 PMI나 미국의 글로벌 그 제조업 PMI 이거의 결과에 대해서 시장은 그렇게 크게 민감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게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부터 이제 발표되는 미국의 뭐 그 ISM PMI나 네. 그다음에
고용 지표, 한국의 아. 수출 이런 메인 지표들이 더 중요하지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그 준 메이저급 지표에 대한 민감도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우리가 지금 경기를 볼 때 중요한 거는 미국 경기는 어차피 둔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얼마나 완만한 각도로 둔화되느냐가 관건이고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이번 주 발표된 지표보다는 다음 주 예정된 메인 지표 결과에 따라서 달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막 주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표도 네. 발표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럼 주택 가격에 어쨌든 민감하게 시장에 반응을 하는데 이것도 시장에 뭐 그렇다 할 뭐 여파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오히려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네. 관련이 있을 텐데 그래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주거비들을 보면은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도 내려가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 주 발표된 지표 전체적으로는 증시에는 중립 정도의 영향만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이슈를 좀 체크해 볼 텐데요. 내일입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드디어 공개가 되는데요. 과연 증시, 뚜렷한 호재와 모멘텀이 없는 이 증시에 과연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거의 지금 이미 훈풍이 불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을까요? 그렇죠. 사실상 네. 9월 달에 금융주들이랑 자동차주들을 보면은 뭐 네. 실적 이벤트랑은 무관하게 주가가 좋았던 것도 밸류업 지수 출시에 대한 기대감과 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내리면은 배당이나 주주 환원에 대한 요구 수익률의 매력이 높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로 계속 올라간 것 같은데 그 한국 증시 특성상 특정 이벤트 나오면은 세론이 나올 것 같다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금융주나 자동차 이 대형주 말고 이번에 밸류업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전에 다른 지수 발표 때랑 달리 방법론들이나 구성 방식 같은 거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럼 지금 증권사별로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될지 편차가 굉장히 큰 상태예요. 네. 이 말은 대형 금융주, 대형 자동차주 말고 중소형주 단에서는 실제 내일 발표 이후에 수급 쏠림 현상들을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거다. 그 밸류업의 온기가 이제 중소형주 단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내일은 중소형주들의 움직임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같은 자동차 업종 내 자동차 네. 부품사들 같은 경우도 밸류업에 대한 의지들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쪽에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은 그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막 여러 가지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네. 보고 TV도 보고 하는데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 진짜 저평가되어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네. 그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네. 뭐 한국 자체의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자동차나 반도체 포함해서 네. 구조적으로 그냥 하나의 거대한 시클리컬 업종의 측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주 환원에 대해서 그동안에서 그 올해 빼고는 네. 작년까지만 놓고 봐도 되게 좀 인색한 느낌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그 저평가된 영향들 좀 크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돼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지금도 좀 적극적으로 네. 펼치려는 노력이 보이는데 펼치게 된다면 이제 토요타만큼 뭐 기대를 기대- 해보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토요타가 주가 그렇게 좋았던 거는 네. 그 당시 때 작년부터 좋았던 거는 주주 환원뿐만이 아니라 실적 자체도 워낙 좋았었기 때문인데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네. 실적 같은 경우는 살짝 불확실성들이 있는 구간이니까 네. 좀 다르게 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는 연구원님께서는 중소형주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동차 부품주들의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네.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그 다음 날이 좀 가장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마이크론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가운데서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코스피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구세주가 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여기서 더 안 빠지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도 제가 봤을 때 투자자들이 이 HBM 공급 과잉과 DRAM 피카웃에 대한 불안감도 쉽게 벗어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한 단계 레벨업해서 벗어낼 수 있는 시기는 다음 달 둘째 주에 예정된 삼성전자 실적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9월 달 들어서 한 달 동안에 코스피에서 반도체만 거의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맞습니다. 반도체 주가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러모로 뭐 힘겨운 시기인 만큼 또 주가 자체도 과도하게 빠진 만큼
반도체주 같은 경우도 이번 주가 됐건 다음 주가 됐건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겠지만 추세적인 불안감 진정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10월 둘째 주 삼성전자 실적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은 경직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한 매도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의 주도주가 이제 정말 변화하는 느낌이에요. 네. 금리 인하, 그러니까 빅컷이 시행되고 나서도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완전 좀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연구원님께서는 지금 과연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무엇이라고 보고 앞으로 어떠한 섹터를 눈여겨봐야 되냐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상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의 주도가 될 수 있는 업종이나 테마는 바이오주랑 금융주들인데 요즘에 바이오주 오늘 주가만 봐도 이거는 뭐 이번 사이클 때 오를 거 한 2, 3일 만에 뿜어내려고 하는 네. 기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만큼 시장에 수급들이 많이 쏠려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과열 부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주가 올라가는 거 굳이 따라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보다는 이번 주가 됐건 다음 주가 됐건 미국의 금리 변동성이나 아니면 단기 고점 부담에 대한 불안감들로 주가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 이제 매수하는 전략이 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뭐 코멘트들을 좀 들어보면은 달리는 말이 더 빠르게 달린다. 네, 그렇죠. 달리는 말에 네. 올라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럼 연구원님도 이게 동의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조정 시의 접근이라고 하면은 네.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까요? 저는 아까 네. 저기 차트 띄워주신 네, 것처럼 지금 바이오가 그 주도주의 조건을 가장 충족을 잘 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시가총액 주가 같은 경우를 놓고 봐도 여기는 스토리가 되게 좋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가 거의 명확하다라는 기대감들이 스토리로 작용하고 있고 많이 눌렸었고요. 그렇죠. 네. 또 그동안에 그 거의 2, 3년 동안 쉬었던 거에 대한 스토리들도 있을 거고 또 실적 같은 것들도 체크해 봐도 이제는 정말 예전에는 바이오는 거의 공기만 보고 투자했던 그냥 투기성 주식이었다면 네. 요즘에는 실적이 있는 실체 있는 주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토리랑 그 이익 성장이랑 조합이 잘 버무려진 게 바이오인데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과열된 측면이 급등 부담이 있는 만큼 오늘이나 뭐 이번 주에 굳이 따라 사기보다는 좀 더 한 달 정도의 길 시간을 갖고서 분할해서 들어가는 게 지금 시점은 적절하지 않나. 어차피 지금 사나 한 달 뒤에 사나 뭐 6개월 뒤, 1년 뒤에 수익률을 보면은 저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신 것이 어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 달아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네. 많이 빠진 상태죠. 네. 지금 그 주가 9월달 지난주 금요일로 보니까 9월 한 달 동안에 13% 빠졌더라고요. 저 이렇게 빠진 거 저도 처음 봅니다. 그 반면에 그 이익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익은 뭐 후행적이라고 하지만 이익 추정치가 후행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하지만 2% 정도 하향되는데 하향 조정되는데 그쳤거든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저렇게 많이 빠진 거. 또 수급도 지금 코스피 9월 달에 6조 원 판 거 중에 6.9조 원을 반도체 순매도에 집중한 거. 주가나 수급상으로는 낙폭이 과대한 만큼 이 반도체 업종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 저점 잡아가지고 기술적 반등을 노려도 되는 구간이긴 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뭐 성장 모멘텀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지금 걸까요? 당장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도 아까 말씀드린 네. 거랑 또 10월 달부터 이제 삼성전자, 또 10월 말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 달에 엔비디아 실적. 그 이번 그 10월, 11월 달이 사실상 반도체 업종에 정말 다시 그 불안을 딛고 갈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가늠하는 시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11월 중순 이후에나 저희가 조금 어느 정도 여기가 정말 다시 주도주로 복귀할까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고 그 뒤에 방향을 확실히 좀 정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목요일 26일이죠. 파월 네. 의장이 빅컷을 발표한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 연설을 진행을 합니다. 네. 빅컷 의구심을 확실하게 잠재울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예, 이 의구심은 이제 연준에서 잠재우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예, 네. 이거는 그들도 결국에는 지표를 보면서 잠재울 수 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언을 통해서는 뭐 다른 인사들의 발언들도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지금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서는
한 번 정도 더 B컷을 해주지 않을까 이 기대감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B컷 하는 건 나쁘진 않은데 네. 그 B컷의 성격이 정말로 연준이 뭐 잘못 보고 있는 건가 네. 아니면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가 이거를 가늠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번 주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그 다른 인사들의 발언들보다는 그 의구심, B컷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거는 10월 초 그다음에 11월 초 매달 초에 있는 미국의 고용이나 ISM, PMI 또 중순에 있는 소매 판매 이 지표들의 결과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불가피하게 제가 봤을 때 적어도 11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굿뉴스 이즈 굿뉴스, 배드뉴스 이즈 배드뉴스 이 국면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연구원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게 파월이 B컷 선언하고 나서 우린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네. 거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네, 네, 그쵸. 시장은 엄청 흔들렸다가 네. 또 혼자서 또 알아서 또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는 또 의구심이 해소됐다라고 오르고 그렇죠. 어쨌든 변동성이 나오는 게 지표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고 그렇다면 개인 소비 지출도 27일에 발표가 되는데 네. 이건 또 어떻게 바라보시나? 어쨌든 물가는 안정세 접어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물가는 이제 안정세 접어들었고 어차피 8월 달 PC의 물가니까 이거는 저희가 10월 이번 달 초에 네. 8월 CPI를 통해서 물가가 잡히는 것을 좀 확인했다라고 네. 해서 이 영향력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지난 6월 달 저기 차트를 보시면 6월 달 CPI를 기점으로 저희가 이제 물가는 내려가고 있다는 거, 인플레이션은 주식시장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들 확인을 했습니다. 또 그 10월 초에 10월 중순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를 보니까 9월 달에 헤드라인이 2.5가 나왔거든요. 네. 아니, 8월 달 거 헤드라인 지표가 네네. 9월 달기 2.2가 나오니까 물가는 계속 내려간다. 하락 가속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빨리 내려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연준에게는 그 하나의 추가적인 B컷을 제공할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저도 좀 나간 거고 지금 인플레이션보다는 다른 실물 경제 지표 그거에 따라서 B컷이 정말 추가로 가능할지 또 이번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정말로 선제적인 인하 사이클일지 이거를 확인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시장의 시선은 물가에서는 살짝 벗어나서 고용 쪽으로 훨씬 더 집중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조금 더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금요일 날 네. 일본에서 자민당이 또 새로운 총재를 뽑는다고 합니다. 네. 이 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글로벌 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던 게 바로 NKL이 트레이드 그쵸. 청산 이슈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재 선거에도 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이것도 역시 총재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정치 기조가 바뀌겠지만 네.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최근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은 7월 말 8월 초 때 엔약 초강세 됐을 네. 때 그때 니케이 하루에 10% 폭락하고 이 당시 때 정치권에서도 엄청나게 비난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들도 BOJ도 반성문을 썼었고요. 네. 그만큼 정치적인 일본 내 정치권 성향과는 무관하게 이번에 통화 정책 기조는 큰 틀에서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어떠한 틀에서 바뀌지 않을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BOJ 회견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 해외 상황을 신경 쓸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 또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가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라는 좀 단서를 던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엔화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강세가 되지 7월 달처럼 뭐 한 달 동안에 160엔에서 140엔대까지 급락하는 그러한 흐름들은 보이지 않을 거다. 이거는 주식시장에서도 이전만큼 가격에 대한 부정적인 민감도는 낮아질 거다. 이 정도로 받아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꼭 체크해봐야 될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일 것 같습니다. 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어떠한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지 이 부분 집중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좀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을 좀 시도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오늘 들어올 수 있을지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